워크아웃 그 관련해서 태영건설의 회장이 네. 예, 직접 나와서 이제 부도만은 막아달라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사실 채권단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 상황 정리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PF 부실이죠. 이걸 이제 구조조정의 첫 시험대에 이제 태영건설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지금 첫 타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이제 업체 중에서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자구 계획안을 내놨는데 뭐 금융당국이나 뭐 채권단에서 그렇게 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더 자구안을 좀 더 강도 높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일에 이제 채권단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결국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원래 내놨던 그 자구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자칫 이게 뭐 워크아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채권단 요구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실 가장 알짜배기 사업으로 네. 주목받고 있는 게 SBS잖아요. 그렇죠. 네, SBS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채권단 쪽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좀 다만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아마 마지막에 어떤 그런 카드로 SBS 매각을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콘으로 몰렸을 때에 네. 아마 그런 선택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카드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마 그거 안 하고 다른 거로 아마 뭐 사제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좀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워크아웃은 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결국에는 타협을 해서 왜냐면은 합점을 찾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경제 위치는 파급도 크고요. 또 네. 태영건설이 비교적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시공순위 때문에 16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착륙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대하는 수준으로 저는 결국은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겠지만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도 이런 이제 PF 위기가 그렇죠. 연달아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한 이거는 항상 잠복해 있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잘 보면은 이 우상향이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되어야만이 네. 이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이 다 행복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할 수 있거나 아니면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본다면은 고금리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예. 결국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은 고금리하고 원자재 값이 급등한 거.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이 세 박자가 결국은 이번 같은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PF 규모 뭐 잘 아시다시피 벌써 134조나 되고 또 뭐 ABCP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뭐 한 37조. 그다음에 또 우발 채무라고 그래서 이게 빚으로 완전 드러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결국은 건설사가 시행사한테 이거 어떻게 보증선 거잖아요. 연대 보증을 서주는 그렇죠. 말하자면 금액인 이게 거죠? 예. 드러나지 않은 빚이거든요. 그금에도 22조예요. 그럼 합치면 거의 뭐 150조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비를 아마 올 상반기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 고비가 결국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우리 경제에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네. 또 금융기관의 어떤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좀 주의 있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PF가 본질적으로는 네.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잠재해 있는 거죠. 네, 잠재된 위험인 건 예, 분명한데 예, 예. 그 와중에도 상반기를 더 걱정하실 만한 요인이 혹시 있어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금리하고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금융시장은 맞물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 뭐 좀 성급한 분들은 3월 그러는데 그 3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 네. 네. 어쨌든 주로 금융시장 전반적 흐름으로 보면은 상반기 때 이제 고금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하반기로 가면은 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일반적인 어떤 기대와 전망이 좀 섞여 있는데 한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낮춰서 연한 3% 정도 우리가 지금 3.5%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이런 문제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게 옥석 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구조조정의 첫 시임에 올랐다고 했는데 이런 이 금융시장하고 또 개별 업체들의 어떤 그런 자구 노력, 그다음에 금융 당국의 어떤 그런 연착륙 어떤 그런 계획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진행된다고 본다면은 저는 상반기가 좀 고비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그 PF 만기가 상반기에 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 그래서 때문에 지금 상반기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사가 어떻게 보면 땅을 사고 나중에 개발의 주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시행사가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보면 나홀로 사장도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브릿지론으로 해서 이제 고금리로 10에서 한 20%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조달해서 이제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본 PF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진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시행과 어떻게 보면은 건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못 갚아버리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건설사 부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우발 채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고 이러다 옥석이 가려지지 않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굉장히 개발 방식 중에서 좀 유행한 어떤 그런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천수답 그 개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잘 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좋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태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박사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업계 스승님이시니까 네. 제가 생각한 게 네.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위기가 정말 닥쳤다. 네.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저도 약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절대적인 대출 규모가 비단 이 태영건설이나 PF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가계부채나 맞습니다. 예, 누적적으로 예. 쌓여 네. 있고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이나 가계부채도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크다는 거죠. 맞물려 있죠 그게.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복합 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건설업계 줄도산 이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도 그렇게. 2008년도에는 건설회사의 보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증권사의 ABCP가 단기적인 위험을 만들고 있지만 대형 증권사의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직은 그리고 이제 중소형 증권사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들이 문제가 분명히 되겠지만 이게 복합 위기로 작용하기에는 은행, 그 박원국 박사님 국민은행이시잖아요. KB 국민은행. 은행의 건전성은 사실 과거보다 너무 좋거든요. 은행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사실상 보면. 물론 네. 간접적인 영향을 그럼 주겠죠. 복합 위기는 안 근데 되는 거 이제 아닌가요? 제2금융권 쪽에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우리 네. 경제의 큰 복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대처 능력을 조금은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레고 사태 때 그 갑자기 돌발적으로 터져가지고 금리 급등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인 이번에는 지금 정부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그 브리핑을 다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태영도 그 자국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정부 발표와는 달리 좀 미흡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우리가 예견을 한다 할까요? 그래서 어떤 대응책이 나온다면은 뭐 일부 좀 약간 혼란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파국 같은 상황은 너무 사안을 확대 포장하는 어떤 그런 또 다른 공포론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너무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공포론에는 좀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옥석 가리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나 시행사는 자기 책임 원칙이죠. 그렇죠. 예. 국민들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혼란이 안 오도록 질서 있는 연착륙 이런 말은 참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거시경제라든지 금융 시장에 좀 충격이 안 가도록 잘 이렇게 다독거리 가면서 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궁금하신 거는 요거하고 집값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장은 약간 다리를 건너야 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개발도 안 하고 지금 못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땅만 사놓고 지금 분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지어진 집하고 연결고리가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공급자의 문제하고 지금 다 지어진 소비자가 갖고 있는 주택하고 자꾸 연동시켜서 지금 보면은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경제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PF 어떤 부실 문제가 분명히 우리 경제를 짓누리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인 것은 맞다. 그리고 좀 더 걱정이 많이 되는 요소인 건 맞는데 기존 주택 시장은 간접적인 효과예요. 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고 파생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집값하고 너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요 이 단순 도식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별로 안 좋죠. 네.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황 장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약간 좀 나아지는 양상. 그건 이제 금리 인하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본격 회복은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 광속의 시대거든요. 네. 모든 게 빨라요. 네.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실거래가가 언제가 정점이었냐면요. 전국이 다 9월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서울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월부터 올랐고요. 네. 9개월 오른 거죠. 나머지 지역은 2월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8개월 정도 올랐는데 이게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어떻게 미니 사이클입니다. 이건 대득해 바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이 9월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13.3%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는 약간 소랠리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10월부터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6월 정도까지는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봐요. 근데 7월부터는 조금 나아지는데 뭐 보합세나 뭐 강보합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사고를 하는 거예요. 떼지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군집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기간에 확 떨어집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시장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통계보다는 이 장바닥 시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높이가 너무 벌어져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집을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꼼꼼하게 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게 이제 프라이스와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집을 사실 분들은 상반기에 좀 생각해도 괜찮다고 봐요. 실수요자는 근데 네.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거는 반대. 네네네.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은 상반기 쪽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는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은 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점이 언제냐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0월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0% 정도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매물을 좀 관심 가져보시고 나머지 지역은 30에서 한 40% 정도 떨어진 매물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내 집 마련의 어떻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타이밍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격 메리트. 네.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 아마 충분히 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이른바 호가 갭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결국은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는 않고 네.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집을 꼭 사실 분들은 제가 이제 상품을 팔아라고 그러거든요. 상품, 네. 발품, 발품, 그다음에 손품, 손품은 뭐 요새 검색 검색이나 많이 이런 거요? 하시잖아요. 네. 손품, 그다음에 머리품. 머리품.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극단적인 어떤 얘기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쪽도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무조건 이제 끝장났다. 그런 극단론 쪽에 경도되지 않고 생각의 균형치를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사시면 되는데 제가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은 경제가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요 대세 상승이 이제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 상승이요 2013년 1월부터 수록봉 네.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9월까지 무려 9년짜리 랠리였어요. 네. 그때는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사면요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소랠리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그러면은 무릎에서 사면요 상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작년 그게. 8월, 9월에 MZ 세대들이 많이 샀거든요. 예. 그걸 단기 상투 잡은 거예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시장하고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법, 2층 가구 이상 대단지를 본다든지, 뭐 실거래가 뭐 지수를 좀 더 주목한다든지, 뭐 저희들 KB 선도 50지수 이것도 좀 흐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최대한 좀 팔로우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좀 내 집 마련의 좀 전략이다. 그래서 통계보다는 저는 항상 이게 우리 동네 장바닥 시세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다. 쌌는데요. 벌써 상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은 내 집 마련하면 좀 늦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거 프라이스와 타이밍을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네. 조금 길더라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실거주 목적의 네. 실수요자라고 하면 상반기 쪽이 좀 네, 기회가 네,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이제 구매를 그렇죠. 필요 할 충분 거잖아요. 조건이라고 말씀 올렸잖아요. 네, 예. 이제 그게 2021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한 30% 정도, 그리고 다른 지역은 30%보다 더 떨어진 정도부터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현장을 또 가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제가 손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여러 가지 검색을 한 후보 리스트를 한 20개 단지를 설정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입주 뭐 언제 했는지 가구수가 큰지 이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5개 정도를 고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장을 가봐야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급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품도 많이 팔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양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네. 주변 시세보다 10% 싸야 됩니다. 요새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널려 있는 거 다 분양가가 비싸서 안 팔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말씀드리고, 경매 쪽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도 좋을 것 같아요. 경매요. 네, 고금리에 따른 어떤 한계 매물들이 올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배우기 쉬워요. 한 달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그런 단일 물건들은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매입가를 낮추는 것 외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좀 내 집 마련도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품, 손품, 발품. 발품, 네. 네. 발품, 발품, 손품, 머리품. 머리품. 네, 그 네, 세 가지를 꼭 챙기시면서 꼭 명심을 해야겠네요. 타이밍과 가격을 다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보셔야죠. 왜냐하면 태풍이 부는데 왜 밖에 나와서 일을 해요? 네. 그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죠. 근데 이제 태풍이 거의 마무리되려고 그러면은 그죠? 어느 가시권이 들어온다면은 서서히 나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양도 괜찮은 선택인데 주변 시세보다는 좀 더 저렴한 것을 그걸 골라야 한다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PF로 시작해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